안녕하세요. 저는 감사한 매일을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게 지금의 감사함을 선물해 준 사람은 바로 저희 시아버지셨어요.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위해 드렸던 대가는 상상해 본 적도 없던 너무나 큰 기적이었죠. 시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자신을 위했던 저와 남편에게 과한 고마움을 느끼셨던 건 시누이들과 시모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 칠 만큼 화나고 분했던 시댁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저희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아빠는 유일하게 절 예뻐해 주셨지만 기나긴 투병 끝에 제가 14살 때 세상을 떠나셨죠. 엄만 아빠를 빼닮은 저에게 눈길도 안 주며 공부도 잘하고 외가족 피를 쏙 빼닮은 오빠만 예뻐하셨어요. 돌아가신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며 자란 전 20살이 되며 취직을 하자마자 도망치듯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엄만 제게 한술 더 떠서 앞으로는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 너도 다 컸고 혼자 밥벌이는 하고 사니 명절에도 굳이 집에 올 필요 없다. 솔직히 말이다. 난 유독 네 아빠를 닮은 널 보면 억울하고 배알이 꼴렸어. 꽃다운 나이 씨바. 난 네 아빠 병간하느라 젊음을 다 보냈다. 그래서인지 난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너한텐 통 정이 안 가더구나. 너도 계속 나보고 살면 우울해질 거 아니니. 우리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냥 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렇게 전 가족이 있지만 고아인 것처럼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은 항상 절 칭찬하며 제 자존감을 올려주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가족에 대한 제 상처를 잘 이해하고 보듬어줬는데 그건 남편에게도 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혜정이 너하고 다르게 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 그치만 어머니란 존재에겐 아니었지. 내 친어머니 내가 6살 때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랑 재혼한 새어머니셔. 두 여동생도 그때 어머니가 데리고 온 의붓남매들이야. 남편이 듣기로 시모의 전 남편은 노름꾼에다 한량 같은 사람이었다더군요. 그런 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힘들게 딸들을 키우며 살았던 시모를 시아버진 많이 가여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진 시장에서 소매치기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시장에서 좌판 장사라던 어머니가 그 소매치기를 잡아줬었대. 그 소매치기가 어머니가 팔던 나물바구니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는데 그 값을 받아내려고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신 모양이야. 근데 그 결과 아버지 지갑도 되찾아준 셈이 됐으니 아버지는 엄청 고마우셨대. 여자가 참 씩씩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셨다나? 그렇게 인연이 됐다가 혼자 자식 둘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던 어머니가 가여워서 재혼 후엔 그냥 살림만 하고 싶다는 어머니한테 그러라고 하셨대. 그래서 어머니는 재혼하고 한 번도 일을 안 하셨어. 아버지 혼자 페인트 공으로 일하면서 나랑 동생들 다 대학 보내고 어머니도 먹여 살리셨지. 시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셨으면 시모도 남편을 진심으로 아껴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은근슬쩍 시아버지가 없을 때만 남편과 시누이들을 다르게 대했다더군요. 못살게 군 건 아니었는데 먹을 걸로 차별하고 은근슬쩍 나 빼고 동생들만 챙기고 아무튼 그러셨어. 속상했지만 아버지가 아시면 힘드실까봐 그냥 아무 말 안 드렸었어. 어머니도 동생들이 그땐 아버지한테 잘했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거든.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아버지도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계셨대. 그래서 어머니랑 한 번씩 다투셨다네. 남편이 서운함을 참은 덕에 그래도 집안은 평화롭게 굴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목소리가 큰 시모가 점점 집안의 실세가 되며 세 사람 다 시아버지를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버지 성정이 워낙 순하고 선하셔. 어머니가 좀 함부로 대해도 그냥 속상해하시고 마니까 가족들도 알게 된 거지. 왜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하잖아. 내가 직장에 다닐 쯤부터 어머니 서서히 아버지 바가지를 긁었어. 집안일도 이거저거 하라고 시키고 툭 하면 그냥 윽박 지르시고 아버지 일하느라 힘드신데 그러지 좀 마시라고 내가 화를 내면
동생들이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자연스레 편도 갈리고 아무튼 집안 분위기가 좀 부끄러운 편이야. 남편은 좀 콩가루 집안 같지 않냐며 민망해했지만 제가 다른 집안을 욕할 처지랍니까? 그냥 사정 없는 집이란 없구나 싶었죠. 결혼 준비라며 신혼집을 구할 때 남편은 제게 조심스레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구하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전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서 어머니랑 동생들이 아버지를 좀 더 막대하기 시작했어. 집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어머니를 중심으로 아버지를 무시한달까? 무슨 일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잘 대답도 안 하고 아버지가 의견을 내면 무시부터 하더라고. 아버지를 만만하게 본 거야. 지금은 내가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나도 없으면 아버지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처음 뵀을 때도 그 후 몇 번 더 찾아뵀을 때도 시아버진 제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에 거칠고 두툼한 손으로 제 손을 쓰다듬으며 가여워서 어쩌노 하고 위로해 주신 분이었죠.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나서라도 저 또한 시아버지께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도 보태주셨기에 전 당연히 좋다고 말했죠. 우린 그렇게 수원의 아파트에 살던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남편과 제 직장은 서울이었지만 차를 끌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충분히 통근할 수 있는 거리였죠. 한편 전 많이 고민하다 그래도 소식은 알려야 할 것 같아 엄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소식을 알렸더니 돌아온 건 차디찬 한마디였습니다. 어떡하라고? 그때 전 엄마에게 남은 자식은 애초에 오빠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날 이후 전 엄마란 존재를 영영 제 안에서 지워버렸어요. 시아버진 혼주석이 텅 빈 절 위에 신부 입장대 제 옆을 지켜주셨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제게 어찌나 잘해주시던지 아빠를 보내드린 후 오랜만에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있었죠. 전 절 귀하게 여겨주시던 시아버지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겠더군요. 우선 남편의 말대로 시모는 남편을 시누이들과 똑같은 자식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남편에게 늘 퉁명스럽더군요. 시누이들은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며느리인 절 소외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학창시절 친구들 여러 따돌려 받겠다 싶은 못된 사람들이었고요. 하지만 전 절대 기죽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이직하고 싶은데 요즘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걱정이야, 언니. 나도 그래. 아등바등 대학 졸업했더니 4년제 대학 졸업장 하나 소용없다니까. 명문대 출신 아니면 대부분 중소기업만 평생 전전하는데 그마저도 이직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나 곧 결혼하면 남자친구한테 그냥 일 그만둔다고 하려고. 맨날 입냄새 심한 상사 견디는 것도 짜증나는데 빨리 임신해서 애 키우고 싶다는 핑계로 그만두면 딱이잖아. 뭐 남자친구가 돈도 잘 버니까 외벌이해도 걱정 없지 뭐. 첫째 시누이가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시누이들은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시매부될 사람은 공기업에 다닌다고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둘 생각부터 하는 첫째 신을 향해 속으로 혀를 차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절 보더니 자기들끼리 킥킥대는 겁니다. 아, 새언니, 죄송해요. 고절인 새언니가 우리 얘기 들으면 엄청 속상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눈치가 없었네요. 뭐가요? 아니, 새언니 지금 나중에 재취업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부터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수도권 대학 나온 우리도 이직하기 힘든데 고졸인데다 애들까지 둘 있는 새언니를 어디서 받아준다고 하겠어요. 제 예비 남편과 다르게 오빠가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새언니 엄청 불안하잖아요 지금.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사과한 거예요. 당시 전 아들 낳고 딸을 임신 중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며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죠. 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건만 신이들은 고졸인 절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유치해
저는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네. 네? 왜 놀라요, 아가씨? 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사과한다니까 받아준다고요. 아가씨가 그렇게 배려심 많은 사람인지 몰랐네요. 근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줘도 돼요. 우리 남편이 워낙 자상해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난 행복하거든요. 근데 아가씨 원래 애 낳기 싫다고 그러지 않았나? 설마 애 생각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집으로 눌러앉을 생각은 아니죠? 그럼 못 써요. 물론 아가씨가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요. 제 말에 제대로 찔린 듯 첫째 시누이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전 시누이들에게 항상 그런 식으로 맞받아 쳐주곤 했죠. 거기에 약이 올랐는지 시누이들은 지치지도 않고 제게 계속 시비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시누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기에 시모도 시누이들도 갈수록 절 더 안 좋아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진짜 그거밖에 안 해줄 거야? 1억은 해줘야지. 돈 없으면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한편 시아버지를 무시했으면서 시모와 시누이들은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돈을 바라더군요. 첫째 시누이가 시집갈 때 시아버진 그래도 딸이라고 5천만 원을 해주신 모양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처럼요. 근데 그게 불만이었는지 시모는 시아버지를 들들 볶았어요. 첫째 시누이도 함께요. 아빠, 저 모은 돈 거의 없단 말이에요. 딸이 시집가면서부터 기죽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바로 일 그만둬도 할 말이 있죠. 네? 옆에서 듣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하지만 시아버진 돈 문제에서만큼은 그들에게 굽혀주지 않으셨어요. 재원이도 5천 해줬어. 둘 다 하면서 자꾸 왜 그래? 나 돈 없어. 정 기죽기 싫으면 돈 더 벌어서 시집 가든가. 아니면 결혼해도 일을 안 그만두면 되잖아. 시아버진 시모에게 눌려 사시면서도 한 번도 경제권은 넘기지 않으셨다는데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나름대로 기준은 있으셨던 거죠. 시모와 첫째 시누인 서운하다고 계속 난리를 쳤는데 끝까지 시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자 시모는 이렇게 식은대더라고요. 하긴 고작 페인트 칠하면서 당신 돈을 얼마나 모아놨겠어. 나만 애한테 미안하지. 더 부자 아빠 못 만들어줘서. 어머니, 저희 아버지 평생 외벌이로 어머니랑 동생도 먹여 살리고 대학 학비도 다 대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정 그렇게 동생들한테 뭘 해주고 싶었으면 직접 나가서 일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그땐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소리치더군요. 그렇게 첫째 시누이가 결혼한 후 막내 시누인 회사를 그만두고 기술을 배워 네일샵을 차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시아버지께 요구하더군요. 아빠, 저 가게 좀 차려주세요. 네?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가게 차리고 싶으면 네가 직접 모아서 해야지. 내가 너희한테 괜히 이러니? 니들이 날 무시하는 거 그냥 참을 수 있다. 근데 자꾸 누구한테 기대 버릇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야. 니들 위해서 이러는 걸 왜 몰라? 이게 뭘 절 위한 일이에요.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괜히 말 끼워 맞추시는 거겠죠. 진짜 짜증나. 엄마는 왜 만나도 저렇게 돈 없는 새아빠를 만나가지고선.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신우인 해선 안 될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시아버진 상처받은 듯 방으로 들어가셨고 전 여전히 뻔뻔한 표정의 막내 신우에게 남편에 이어 윽박질렀죠. 내가 뭐 다른 집 부모님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는데 아빠가 너무한 거 맞잖아. 아가씨,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누가 그래요? 아가씨가 먼저 말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버님은 친자식도 아닌 아가씨를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 주셨어요. 제 엄마란 사람처럼 친부모여도 자식한테 안 그러는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근데 아버님은 아가씨를 책임지셨다고요. 그럼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디서 그런 배은망덕한 말을 해요?
당장 아버님께 사과드리지 못해요? 정성스레 키우고 건사해준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바라기만 하던 시누이들도 시모도 갈수록 미워져만 갔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너무 좋아한 만큼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안 그래도 시아버지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이 더더욱 시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7년 정도 됐을 때 시아버진 한쪽 발을 절단하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게 결국 괴사로 번졌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상처가 낫질 않더니 결국 절단까지 가게 됐죠. 그로 인해 시아버진 평생 해온 페인트공을 그만두셨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진 시부를 그들은 더더욱 무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휴, 아직 70도 안 된 양반이 팔은 젖다이가 돼선 일도 못 다니고 민폐도 이런 민폐가 따로 없지. 아휴, 내 팔자야. 시댁에 가보면 시몬 대놓고 시아버지를 짐 취급하며 투덜댔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막내 시누이도 자기 엄마 말에 공감한다는 식으로 크게 한숨을 푹푹 쉬었죠. 가끔 시댁에 놀러왔던 첫째 시누이도 이렇게 비아냥대곤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간병비라도 따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시집오고 나서 얼마나 편하게 사셨어요? 은근슬쩍 아가씨들만 예뻐하면서 제 남편 서럽게 하고 그러면서도 아버님 벌어오신 돈으로 일 한 번 안 하고 자식 둘 다 키우셨잖아요. 어머님도 아직 70도 안 되셨으면서 왜 일을 안 하세요? 발도 멀쩡하신데. 어머님이야말로 평생 아버님한테 민폐 아니었나요? 은혜도 모르고 맨날 아버님 무시하던 아가씨들이야말로 아버님 인생의 혹덩이 아니었냐고요. 어떻게 사람 처지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구박을 해요? 너무 화가 나 정말 신랄하게 소리 질렀던 것 같습니다. 남편 또한 눈물을 흘리며 시모와 시누이들에게 너무한다고 소리쳤죠.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내 가족이고 여기가 내 집 아니냐.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우리에게 미안해하며 거절하셨죠. 그렇게 속상한 마음이 더해지며 제가 결혼한 지도 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무슨 원수가 진 건지 세상은 시아버지에게 또다시 지독한 시련을 안겨주더라고요. 거짓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폐암이라니요, 선생님. 당뇨 때문에 고생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평소 시아버진 그게 편찮으신 곳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갈수록 등이 아프다고 하고 살도 쭉쭉 빠지시더라고요. 게다가 개결까지 하시기에 너무 불안해 우린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시아버진 폐암 사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말았죠. 페인트가 독한 거 다 아실 거예요. 시아버진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하다 그런 병이 생겼던 겁니다. 시아버지 쉰 목소리도 좀처럼 낫지 않은 감기 탓이라며 멈추지 못하던 기침도 그저 연세 때문인 줄 알았는데 다 폐암의 조용한 징조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됐던 거예요. 등 통증을 호소하신 것도 이미 뼈 전이까지 진행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에 저와 남편은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진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덤덤하게 웃으셨어요. 어릴 적 부모도 없이 길거리 떠돌면서 구걸하던 시절부터 내 몸을 아껴주지 않고 살긴 했지. 미혼모였던 내 어머니는 날 키우겠다고 혼자 아등바등 하시다 내가 7살 때 돌아가셨거든. 그래도 이만하면 오래 살았다. 참 고달픈 인생이었어. 그런 시아버지 말씀에 남편도 저도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런 고달픈 유년 시절을 보냈는진 남편조차 몰랐었거든요. 나중에 말씀하시길 시아버진 그래서 젊은 시절 시모가 더 가여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된 몸으로 힘들게 딸들을 키우려 애썼던 시모가 자신의 어머니와 겹쳐 보였다면서요. 그래서 시아버진 시모에게 더 약하셨던 겁니다. 너무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수술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시아버진 통원으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상황은 빠르게 나빠져 갔어요. 그런데 시모도 당시 대출을 받아 차렸던 네일샵이 잘 되지 않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막내 시누이도 시아버지를 요만큼도 간병하지 않더군요. 첫째 시누이 또한 시댁에 가도 시아버지께 괜찮으시냐는 말조차 한번 건네지 않았고요. 시아버진 그 못돼 먹은 가족들 사이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이번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억지로라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미안하구나. 너희들도 힘들 텐데 나까지 짐이 돼서. 아버님이 왜 짐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서운해요. 해온 일이라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일이 전부였건만 자꾸 위축된 모습을 보이던 시아버지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전 열심히 식단도 챙겨드리고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책도 시켜드리며 시아버지께서 자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지만 시아버진 결국 폐암 진단 1년 만에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우린 시아버지를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더라도 최대한 집에서 모시고 싶었는데 저도 남편도 계속 시아버지 곁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실은 당시 우리의 사정도 좋지 못할 때였거든요. 당시 남편은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계속 경영 위기로 불안했던 남편의 회사가 끝내 문을 닫고 말았거든요. 얼어붙은 취업 시장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다시 취업하기가 힘들었던 남편은 우선 대리운전과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었죠.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던 저도 입지가 불안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였고요. 회사 사장이 유부녀의 애도 들인 절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회식을 엄청 좋아하고 아직도 여자 좀 무시하던 분이었는데 회식 참여도도 낮은 데다 애들 엄마기까지 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하지만 거길 그만두면 고졸의 애도 들인 절 받아줄 것이 없을 것 같아 버티고 있었던 건데 사장은 어떻게든 기회를 노려 절 자르려고 하던 상황이었어요. 애가 둘이었기에 그렇게 우린 힘겹게 버티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일을 쉬면서까지 시아버지를 간호해드리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걸 왜 말을 안 했어? 어쩐지 예비 출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고 야근도 많더라니. 알았으면 내가 뭐라도 도왔을 거 아니냐. 우린 시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시아버지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신 뒤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많이 놀라며 가뜩이나 힘든 너희에게 내가 짐이 되었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이셨죠.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너희한테 고마움은 꼭 한번 갖고 갈 거다. 갈수록 생명의 빛이 꺼져가던 시아버진 우리에게 입버릇처럼 저런 말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꾸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 우리의 눈물도 늘어만 갔죠. 그리고 입원한 지 석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시아버진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어요. 아빠 또 위중하대요? 이 정도면 아빠 우리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적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위중하단 연락을 받은 신우들과 시모도 슬렁슬렁 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계속 위기를 넘기자 그 뒤로는 연락을 받아도 잘 오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 지 5달 뒤 시아버진 또 위독한 순간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병원에서 이젠 정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진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하셨고 우린 그래도 가족이니 시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들이랑 병원에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이번엔 진짜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어쩌니? 우리 지금 한국이 아니거든. 우리 지금 해외로 여행 와 있어. 2주 여행이라 돌아가려면 며칠 더 있어야 되고. 아이, 모처럼 큰맘 먹고 온 해외여행인데 어떻게 돌아가니? 너랑 재원이가 있으면 됐지. 우린 당장 못 가, 얘. 그런데 시모는 너무 여상이 여행 중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꼭 가볍게 만나자고 연락한 친구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처럼요.
너무 기가 막혀 전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사이가 소원해지셔서도 그렇지. 지금 계속 해외여행할 마음이 드세요? 넌 진짜 시애미가 웃음니? 어디서 바락바락하고 있어? 그 양반 오늘 내일 한 게 한두 번이야? 이번에도 그러다 대충 다시 회복되겠지 뭐. 끊어. 나 바빠. 그렇게 끊긴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다 보니 점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남편도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누이들은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런 문자를 하나 띡 보내놨죠. 솔직히 아빠랑 우린 피도 안 섞인 남남이잖아. 우리가 지금 간다고 해도 아빠 상태가 좋아질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전화야? 배터리 아까우니 그만 좀 전화해. 시아버지가 가여워 울부짖던 남편을 끌어안고 달래는 와중 전 이번에도 시아버지께서 다시 위기를 넘기시길, 다시 일어나 절 불러주시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 제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시아버진 정말로 다시 기적처럼 의식을 찾으시더군요. 그것도 항상 힘없던 평소에 비해 유독 건강해 보이시는 모습으로요. 일어나 힘겹게나마 부축을 받아 걷기도 하고 힘이 없어 숨을 쌕쌕거리며 겨우 하시던 말도 곧잘 이어하시더군요. 아버님이 평생 선하게 사신 걸 알고 하늘이 기적이라도 내려줬나 봐요. 저와 남편은 너무 기쁜 마음에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시아버진 이번에도 시모와 시누이들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더군요. 내가 죽는다고 하니 네 시애미랑 시누이들이 뭐라되 역시 안 왔지? 그게 안 온 게로구나. 예상은 했다. 여행 갔다 가지 않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진 그들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누이들과 시모가 시누이들의 친부, 그러니까 시모의 전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요. 네? 아니,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하고 지냈대요? 나도 안진 그리 오래 안 됐어. 저번에 내가 또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네 시누이들이랑 시애미가 웬일로 왔었잖니. 그때 나한테 그냥 대놓고 말하더구나. 애들 친부가 다 뉘우치고 이젠 제대로 살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애들한테 아빠 노릇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대. 솔직히 돈 없는 나보다 제법 돈 좀 있어 보이는 친부가 더 아빠처럼 느껴진다면서 내가 나중에 하면 서운해할까봐 미리 말한다고 하더구나. 네 시애미랑 그 남자 화해시켜준 것도 바로 네 시누이들이었대. 이번에 그 사람 칠순이라고 기념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그걸 간갤 깨다. 기가 막혀서 정말 그걸 자기들 입으로 떠들었다고요? 대체 아버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아버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친부를 만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꼴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해요? 어떻게 해요? 왜 그걸 가만 내버려 두셨어요?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이라도 거셨어야죠. 혼자 그 사실을 알고 속이 문드러지셨을 시아버지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들이 사람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죠. 시아버진 흥분한 저와 남편을 달래며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이미 애들 엄마에 대한 그 어떤 미련도 기대도 놔버렸다. 그런 와중에 지들 친아빠 만난다고 뭐라고 할 게 뭐 있겠니? 나 없으면 어차피 혼자 될 애들 엄마가 전 남편이랑 미리 좀 만나고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동안 너희들이 나 대신 울분 토해주고 새 사람들한테 화내준 것만 해도 마음속 응어리가 다 덜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무 열내지 마라. 시아버진 어차피 도착점에 도달한 인생에 더 이상의 부정적인 마음은 갖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서글픈 표정으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다 할 목숨인데 내 지난한 삶의 끝자락을 쑥대밭으로 기억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가거들랑 재원이 네 엄마가 바람을 피웠느니 어쩌냐는 소송까진 걸지 말아다오. 그래도 부부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이인데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구나. 네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다사다난하게 살았던 내 인생에 조용한 마무리 위해서 말이다. 아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힘들다. 좀 쉬고 싶다. 갑자기 피곤을 호소한 시아버진 침대에 누워 잠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아버진 숨을 거두시고 말았어요. 분명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건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엉엉 울기만 했죠. 병원에서 하는 말로 시아버지께는 회강 반조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임종 직전 흐려진 의식이 일시적으로 맑아지는 현상이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냥 기뻐하기만 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시누이들과 시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장례 이튿날 저녁에야 도착했더라고요. 2주 동안의 여행을 다 마치고 왔던 거죠. 그리곤 사람들 시선을 의식했는지 뻔뻔하게 눈물부터 짜내길래 너무 분통이 터져 악을 써버렸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가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아니 얘가 사정이 있으면 좀 늦게 올 수도 있지. 네가 뭐대 내 남편 장례식장에서 나가라 말아야. 어머님이랑 아가씨들 친아빠 칠순여행 갔다 온 거라면서요. 그걸 당당하게 아버님한테 말까지 했다면서요. 아버님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면서 당신들 같은 악마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긴 사람 장례식장이고 사람 아닌 것들 못 들어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내 아버지 장례를 지킬 가족은 나랑 집사람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머니랑 쟤들이 이미 아버지 가족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마지막은 조용히 가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만큼 참아줄 때 조용히 꺼주세요. 진짜 막장이 뭔지 보여주기 전에. 남편도 그들을 향해 이를 갈며 위협적인 몸짓을 하더군요. 크게 당황한 시모와 시누이들은 결국 허겁지겁 도망을 가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과 전 다른 가족 없이 시아버지 장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남편과 전 시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래,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여기 같이 온 분은 변호사란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은 남자 둘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변호사였고 한 사람은 시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이셨거든요. 부동산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시아버지가 건강하셨을 적엔 두 분이서 막걸리 자주 마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저와 남편도 종종 뵙곤 했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진 절 칭찬하곤 하셨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며느리야.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우리 며느리 아빠로 태어나고 싶어. 갓난쟁이 때부터 공주님처럼 키워주고 싶거든. 친구분께선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계실 때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자주 문병을 오셨답니다. 자네 없으면 난 이제 누구랑 막걸리 마시고 수달 떠나.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필요한 법인데. 그렇게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주 눈물을 흘리시던 친구분은 시아버지 장례 때도 낙골당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오셨기에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과 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실은 자네 아버지가 생전 나한테 부탁을 했었네. 괜찮은 노른자 땅에 상가 한 칸을 분양받을 수 있게 자기 대신 알아봐 달라고 말이야. 앞으로 자기 아들 며느리 거기다 뭘 차리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곳으로 부탁한다고. 상가요? 그래. 자네들 요즘 사정이 어렵다며? 자네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꼭 선물을 남기고 싶다고 했네. 그래서 내가 최대한 알아보고 고심해서 고른 곳이야.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1층이라 뭘 차리든 최소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근데 아버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그 친구 나한테 배워서 임장 돌아다니며 부동산 투자를 좀 했었어. 근데 돈을 가지고 있는 걸 알면 재수 씨랑 딸들이 가만히 있겠냐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시아버진 저와 남편에게 무려 서울 노른자 땅에 위치한 상가를 하나 남겨주신 겁니다. 시아버지께 숨겨둔 돈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던 우리에겐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친구분은 무거운 서류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리셨고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들으셨듯이
아버님께서 생전에 상가 한 호실을 매입하셨고요. 그 상가를 아드님과 며느님 공동 명의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이미 등기까지 다 끝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어쩌지 못하도록 아예 손댈 수 없게 조치도 취해 놓으셨어요. 변호사는 우리에게 법적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버님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생전에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호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목록에서 빠지게 돼요. 그리고 둘째,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매매 계약서와 취득세 납부서를 모두 보관해 주셨고요. 셋째, 유언 관련 공증서류도 남기셨습니다. 아버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요. 변호사가 우리에게 건넨 서류 봉투 안엔 우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신 시아버지의 흔적이 잔뜩 담겨 있었어요. 공증서류에 사본 각종 복잡한 계약서와 서류 등 그 안에 담겨 있던 건 저와 남편을 향한 시아버지의 마지막 애정이었죠. 친구분은 눈물을 글썽이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미리 알면 재수 씨랑 자네 동생들이 회방 놓을지도 모르니까 절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구만. 남편과 전 그런 친구분의 말씀에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시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겨우 울음을 그친 우리에게 변호사는 추가로 말을 덧붙였어요. 만약 사모님이나 따님들이 연락하거나 문제 삼으면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바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님들이랑 사모님 쪽은 이미 유류분을 감안해도 큰 부족분이 나오기 어렵게 구성돼 있어요. 아버님께서 세 사람이 어쩌지 못하도록 약간의 재산을 따로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괜히 소송으로 번져도 크게 얻을 건 없을 겁니다. 시아버지 마지막까지 그들이 상가를 손댈 수 없게끔 손을 써두셨더군요. 시아버지와 시모, 그리고 막내 시누이가 살던 수원의 4억 원대 아파트와 시모가 살아갈 만큼의 최소한의 현금이 시아버지가 그 세 모녀에게 남긴 전부였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몫이었으니 시아버진 미리 사전 차단을 해두셨던 겁니다. 그 친구 아들이랑 며느리 덕분에 그래도 인생이 덜 서러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네. 그 착한 친구의 인생을 덜 서럽게 만들어줘서 나도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 친구분은 따뜻한 말을 건네며 변호사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신우들과 시모가 역시나 들고 일어나더군요. 우린 그런 그들에게 시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부터 건네줬습니다. 둘째야, 막내야, 난 너희를 한 번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단다. 너희가 처음 수줍게 날 아빠라고 불렀던 날, 대학에 붙은 뒤 내 목에 매달려 기뻐하던 행복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내겐 행복이고 기쁨이었단다. 그래서 점점 변해가는 너희를 보며 가슴 아파하면서도 차마 내치질 못했던 거야. 그리고 여보, 당신이 애들 데리고 혼자 힘들게 사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애처로운 당신을 난 진심으로 안아주고 싶었어. 당신이 아무리 내게 모지게 굴었다고 해도 내 눈엔 자꾸만 당신이 그때 가여운 여자로 보였어. 내가 참으로 사랑했던 그 착하고 멋진 여자 말이야. 앞부분엔 그들을 향한 시아버지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엔 그런 그들을 체념한 시아버지의 상처가 덧붙여져 있었죠. 난 당신과 애들에게 할 도린 다 한 것 같아. 내가 사랑해서 한 희생이었으니 던 원망도 없고 미련도 없을 거야. 대신 당신하고 애들 모두 내 마음에서도 지웠으니 세 사람 다 내 장례 오지 말았으면 해. 이 편지 장례 전에 읽을 수 있다면 말이야. 이게 내가 남기는 마지막 인사야. 부디 앞으로는 아들 며느리 앞에 나타나 그 애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래. 전 그들이 시아버지 편지에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손에 들고 있던 첫째 시누인 표정이 일그러지며 편지를 쫙쫙 찢어버리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아빠도 자기 친자식만 챙기고 우린 푼도 먹고 떨어지라 이거잖아. 그 말을 뭐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어? 너구리같이 음흉한 인간 같으니라고 대체 그 많은 돈을 언제 숨겨놨던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이성의 끈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차마 시모에겐 손을 대지 못한 남편은 시누이들의 뺨을 대차게 올려붙였어요. 그리고 경악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울부짖었죠. 사람도 아닌 것들, 평생 천벌이나 받아버려. 죽어도 아버지 앞에 못 나타나도록 지옥에는 확 떨어져 버려. 이후 세 모녀는 우리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시아버지의 철저한 준비 덕에 그들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우린 패소한 그 탐욕쟁이들을 비웃어 주었고 시아버지 친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직장을 그만두었고 저와 남편은 지금 그 상가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엔 간단한 식사를 사 먹으려는 직장인들로 인해 줄이 쭉 늘어서기도 하는 등 좋은 위치 덕을 톡톡히 보면서요. 공간이 넓진 않아도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친구분이 정말 좋은 위치를 잡아주신 덕에 우린 감사하게도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저 열심히 일할게요. 항상 제가 감사해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무실 책상 위에 우린 항상 시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두고 있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요. 한편 시댁은 지금 풍비박산이 난 상태랍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시누이들의 친부가 그들에게 남겨진 거의 유일한 유산인 시모의 집을 날려버렸거든요. 몇 달 전 시모는 딱 한 번 우리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원래 살던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우리를 찾아오자마자 긴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몬 그 남자와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시누이까지 셋이 함께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시모를 계속 꼬드겼다고 합니다. 그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투자를 하자고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당시 주식 투자에 눈이 돌아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남자가 하고 다닌 행색이 번듯했기에 시모도 시누이들도 그 남자가 주식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나랑 살 때 맨날 도박하고 일도 안 하고 다녔던 인간이 나이 들어서 정신 차렸나 싶었다. 대출 받아서 투자금 마련해주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기에 신나서 돈을 빌려줬더니만 그걸 고작 반년 만에 날려버리더구나. 내가 내 돈 책임지라고 하니까 밤새 짐을 싸서 도망가 버렸어. 그 남자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시몬, 시누이들에게 대역 죄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들은 시모가 자신들의 친부에게 돈을 빌려준 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당장 그 돈 찾아오라고 어찌나 난린지. 엄마가 뭔데 자기들 목까지 다 날려버리냐고 아주 발광을 하더구나. 지들 친아빠가 주식으로 돈 깨나 버는 줄 알고 그렇게 친한 척하고 나한테도 다시 만나보라고 부추긴 걸 자기들이면서 막내 네일샵 따든지 한참 됐는데 나한테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다시 네일샵 차려달라고 하려고 했었대. 근데 나 때문에 다 망쳤다는데 그런 것도 딸이라고. 시모는 이제 어떡할 거냐고 자신을 들들 볶던 시누이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첫째 시누인 유용까지 당했다더군요. 시댁의 콩가루 같은 모습을 쭉 지켜본 심해부가 그 집안의 정이 뚝 떨어져 시누이에게 이혼하자고 했다더라고요. 그동안 일도 안 하면서 차일필, 아이 계획까지 미뤘던 시누이에게 정이 떨어진 상태였기에 심해부는 그 집안에서 영영 발을 빼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당한 거면서 그것까지 다 내 탓이라고 어찌나 사람을 몰아세우는지. 어차피 그 빚 감당도 안 돼서 집 팔고 남은 푼돈이라도 그것들 나눠줘 버렸다. 그리고는 혼자 겨우 월세집 들어가 살고 있는데 70 다 된 날 써준다는 식당도 없지. 딸들은 날 본채도 안 하지. 정말 너무 서럽더구나. 재원이 네 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찾아왔다. 시모는 자신이 예전에 너무 잘못한 것 같다며 이제와 저와 남편에게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가 찾아온 이유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저와 남편이 편의점 차려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고 싶었던 게 뻔했죠. 시몬 우릴 보며 겨우 폐지를 팔아 먹고 산다는 말을 처량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신이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자기가 남편을 얼마나 자식으로 품으려고 노력했는지 등을 늘어놓는데 역겨움이 훅 끼치더라고요. 참 돈이란 게 대단하네요. 어머님한테 없던 제 남편에 대한 모정까지 생기게 만들고. 물론 짝퉁이지 진품은 아니겠지만요. 어머님 지금 돈 없고 외로워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속보이네요. 전 어머님이 제 남편을, 아버님을 무시하고 홀대했던 거 절대 잊지 못하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저한테 이제 엄마란 이름을 팔고 싶으신 모양인데 정을 받아본 적 있어야 마음도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전 남편 칠순 챙기겠다고 아버지 임종도 무시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 자신이에요. 어머니 챙기려거든 그렇게 예쁨 받고 산 어머니 딸들이 챙겨야지. 폐지를 죽고 사시든 굶으시든 그건 제 알 바는 아닌 것 같네요. 와봤자 10원짜리 한 장 드릴 생각 없으니까 가세요. 저와 남편은 시모를 경멸하며 내보냈습니다. 시몬 우리에게 떠밀리다 나중엔 험악한 표정으로 악을 쓰더라고요. 조재현 너 이 고얀 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한 엄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아니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최소한의 의리만 지켰어도 나도 당신한테 최소한의 자식 돈을 했을 겁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고 딸 자식들까지 다 키운 후사 들고 살았으면 이젠 좀 처량하게 생겨도 억울할 거 없겠네요. 내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거 평생 업보를 지고 천벌받으며 사세요. 그런 시모에게 남편은 분노에 차서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와해되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상처받으신 만큼 전 그들도 아주 오래도록 괴로워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시아버지께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꼭 깨닫고 후회하길 바랍니다. 시모가 다녀간 후 저와 남편은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너무 멀어 출퇴근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 저희 집 거실엔 변함없이 시아버지의 사진 한 장이 크게 걸려 있어요. 저희 가족을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남편과 저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신 시아버지를 평생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어서요. 얼마 전엔 시아버지 두 번째 기일이었는데요. 낙골당 위치는 나중에 알려줬건만 시누이들과 시모는 올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그들 대신 저와 남편은 평생 시아버지 기일을 정성스레 챙기며 살아가려고요. 평생을 바쳐 제 남편을 키워주시고 제게도 소중한 애정을 퍼주셨던 시아버지께서 서운하지 않으시도록이요. 저희 엄마 오빤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별일이 없다면 이대로 평생 보지 않고 살 듯해요. 그래도 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소중한 남편과 아이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들이 저에게 가짜 가족이었다면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시아버진 저의 진정한 가족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시아버지께는 시모와 시누이들이 가짜 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가족이란 명패만 달았을 뿐 실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한없이 갉아먹는 없는 이만 못한 가족 말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가짜 가족을 둔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 가족은 조용히 끊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결코 여러분의 애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이외엔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해줄 진짜 가족을 찾으실 수 있길, 혹은 그런 가족이 이미 곁에 있으시길 진심을 담아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